그러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제 뒤에 있는 그 사진이 그 효창공원에 걸려 있는 그 나무에 걸려 있는 3.1절 기념하는 태극기들입니다. 연합뉴스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3.1절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또 이제 3.1절에 뭐 광화문에서 큰 집회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기대도 은근히 하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오늘 집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날씨도 또 비도 오는 데다가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9명 이상 또 모이지 못하게 경찰들이 더 많이 나와서 또 집회를 통제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냥 집회는 지리멸렬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 좁은 회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좁은 회랑. 이 좁은 회랑이 뭐냐면은 MIT 대학의 데런 에스모글루와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같이 공유한 건데요. 이 자유는 굉장히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은 자유를 쟁취하는 길은 좁은 회랑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좁은 회랑을 통과하는 하는 것 같지만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결론을 인류 역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치 그 3.1절에 집회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서 어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좁은 혈양을 떠올리는 아주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일로 오늘 신문 해설, 경제 기사 해설이 좀 늦어졌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오정근의 쏙쏙 경제에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정책 실물 금융편 3월 1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전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제4차 재난지원금인데 이 4차 재난지원금이 2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기하급수적입니다. 4월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지원하겠다. 연매출 10억 이하의 종업원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차, 3차 선별 지원 때는 자영업자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인제 영업 제한 업종이라든지 혹은 집합 금지 업종에 지원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만 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도 굉장히 증가해서 한 600만 명 정도가 200만 명 정도 증가해서 600만 명 정도가 지원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전기요금에 30에서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전기요금 감면은 결국은 한전의 적자로 이어져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종사자에게도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그 외에도 부모 실직 또는 폐업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다음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그러죠, 흔히. 프리랜서, 법인 택시 운전사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렇게 지원 대상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인제 일자리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그 외에 방역 지원한다. 이러다 보니까 19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일 국무회에서 의결하고 3월 4일에 국회에 제출해서 3월 18일에 처리해서 적어도 보궐선거 전에는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전 국민에 줄 때도 작년 5월 달에 전 국민에 줄 때도 14조 원이었는데 그리고 2차 선별 재난지원금 7조 8천억이었고 3차도 9조 3천억이었습니다.
2차 때는 자영업자 294만 명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급했고, 3차 때는 자영업자 360 자영업자 등 397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차 대상에 더해서 노점상,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노점상, 대학생 포함해서 약 600만 명 정도에게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230만 명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참 갈수록 기하급수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선거 전에 무차별 돈살포가 아니냐 하는 이런 노골적인 그런 논란들이, 노골적으로 선거 전에 무차별 돈살포가 아니냐. 더구나 납세 자료도 없어서 피해 추산이 어려운 노점상이나 일용직에조차도 50만 원씩을 전부 지급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인제 또 손실보상금은 또 별도로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지원하는데, 제가 요걸 쪼끔 더 손실보상금을 보면은 집합금지업종, 영업 제한 업종, 그다음에 에 지원을 하고, 음식점 등 일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을 초과하는 소기업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손실보상 규모나 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은, 편의점 같은 일반 업종을 제외하고 주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 그다음에 소기업에도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 시기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마도 이르면은 7월 달에 시행되는데, 그 이후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고, 소급 적용 여부는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갈수록 지금 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손실보상은 자영업은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7 월까지 못 버티겠다, 그렇게 지금 반발까지 하고 있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또 더 인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뭐 이게 뭐 법안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12 월부터 그냥 반기업법, 그다음에 친노조법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이것 때문에 3월 달에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행정법을 개정해서 협력이익 공유제를 명문화한다. 그다음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지금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덧붙여서 뭐 벤처기업법을 개정해서 비상장 시 차등 의결권을 허용한다. 이 비상장 시만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상장하면 3년 이내에 차등 의결권을 소멸된다고 하니까 무늬만 차등 의결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제 도입과 협력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이런 것들을 지금 무작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3월 달에 다 통과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 한국경제신문 여기는 재난지원 추경 등 선거용 입법 끝판왕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 보선을 앞두고 그냥 선거용 입법 끝판왕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좀 그 정도가 아니고 SOC도 좀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가덕도에 뭐 28조 원, 지금 28조 원 얘기가 나왔지만, 심지어는 어떤 보도에는, 어제 그 며칠 전 보도에는 40조 정도도 추정이 된다. 예산이 얼마 들지 정말 확정 전혀 분석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원금액 20조 원, 4차 재난지원금액, 그다음에 광주, 제주 등에 5조 원씩 온통 빚내서 지금 장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얼마 전에 지금 얘기했던 그 신안 앞바다에 태양 이제 해상 풍력에도 10 년간 48조 원을 또 투입한다. 그다음에 새만금에도 또 투입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온통, 빠르게는 4월 보선, 길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통 그야말로 온통 빚내서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도 역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전국토 매표 토건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 엄청나게 지금 호남권에는
지금은 인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으로 또 이런 말도 나와요.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 카드라고 그래서 48조 5천억이 들어가는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 외에도 전북 새만금의 태양광 사업 등을 지금 엄청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충청권에는 이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런 거 외에도 또 1조 6천억짜리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부울경에도 순환철도에 2조 3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가장 큰 것이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지금 비용이 4대 강에 들어갔던 22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대 강을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토건 정권이다. 뭐 그렇게까지 비판했던 우리 현 정부는 뭐 그 정도 4대 강 사업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뭐 지금 가덕도 신공항만 하더라도 28조 원이 아니고 40조 원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지금 뭐 에너지 초광역권 호남 에너지 초광역권의 경제 공동체는 뭐 그중에서 해상 풍력만 48조 5천억 또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 뭐 등등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각종 또 예타 면제 등등. 심지어는 주무부처에 예컨대 가덕도 신공항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와 같은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지금 여권은 국회에서 180석이나 되기 때문에 여권이 이렇게 그냥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서울경제에서 사설에서 "이건 전국토 매표 토건 사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것을 두고 "21세기판 막걸리와 고무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인제 60-70 년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막걸리 한 잔도 힘들고 고무신도 굉장히 귀한 때였거든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고무신도 흰 고무신이 없어서 대개 폐타이어로 만든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니다가 어쩌다가 인제 명절이 돼야 겨우 흰 고무신 하나 얻어 신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흰 고무신을 이 그냥 매표에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전부 집집마다 가가고 선거 때가 되면 흰 고무신이 하나씩 다 나눠 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21세기판 막걸리와 고무신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총선 때에도 4.15 총선 때에도 벌써 엄청난 돈을 풀어서 제가 앞에서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4.15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이 5 월에 지급됐잖아요. 이걸 미리미리 앞당겨서 막 지원했어요. 4.15 총선 전에 지원하느라고. 앞당겨서 막 지원하고 심지어는 곧 지원하겠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돈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한번 재미를 봤죠. 재미를 보고 나니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21 세기판 막걸리와 공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깐 여권이 일제히 지금 부가세 인상, 감세 축소, 토지세 인상 등 그야말로 "증세론이 두 개 터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세 감면 특례부터 없애자. 줄이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토지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게 그냥 완전히 지금 뭐 그야말로 좌파적인 그런 생각이죠. 헨리 조지 생각 그다음에 피케티 생각이죠. 그다음에 김부겸 씨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3% 올리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고소득층 대기업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그냥 "사회연대 특별시를 신설하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좌파적인 마인드죠. 여당에서도 지금 국회 세미나에서 여당 주도 국회 세미나에서 증세를 20 년간 4 단계로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효율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장 경제가 발전되려면 민간의 민간이 창의적으로 돈을 벌면 내 돈이 된다고 할 때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런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정부가 꼭 필요하게 해야 할 일
국방이라든지 혹은 SOC라든지 혹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일만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나가면 그건 이미 국가의 기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인제 많은 그 정치학자들 뭐 1600 년대 1679 년에 통치론을 쓴 존 로크라든지 그 후에 어 뭐 많은 정치학자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라든지 토크빌을 쓴 뭐 이런 사람들 다 정치학자들이 국가의 기능은 국민이 위임해 준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임해 준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 더구나 입법부는 그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선거를 앞두고 포주하면서 그야말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완전히 매표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계속 거두면은 국민 경제가 위축되죠.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거두면 지금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최고 세율이 35%입니다. 미국은 지금 21% 였죠. 조금 올린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높은 상황인데 더 거두찬 얘기고 또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가 있을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면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세 비율이 거의 40%를 넘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 20% 정도가 세금의 80-90%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더 인제 사회연대 특별세를 거두면은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게 되거나 투자를 줄이게 되고 부호들도 덜 소비하게 돼 해외로 나가서 소비하거나 그러겠죠. 아니면 일을 덜 한다든지. 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감면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1980 년대에 미국 그 공화당 정부 레이건 대통령이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했을 때 나온 얘기 중 하나 레퍼 커브라는 게 나왔습니다. 경제학자 레퍼가 얘기한 건데 세율을 올리면은 처음에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일정 수준에 넘었으면은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임계치를 넘었으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 이것이 레퍼 커브예요. 우리 이미 벌써 금년에 법인세가 적게 거쳤거든요. 법인세를 올렸는데 법인세가 적게 거쳤어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대상에 사회연대 특별세를 신설하자 그런 얘기고 부가세를 올리자, 토지보유세를 올리자 뭐 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감면 여건되면 투자세 공제라든지 뭐 등등 연구개발세 공제 같은 걸 감면을 없애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돈을 더 거두자. 한마디로 약살적 증세론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죠. 그럼 왜냐면 인제 결국은 어느 사회나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인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위 20% 세수의 거의 80에서 90을 점유한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면세가 한 40-50% 4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계속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표는 많이 인제 선거 때 되니까 표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경제가 점점 추락해집니다.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65%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250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300인 이상의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가 통계청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근무하면서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거의 우리 국민의 그 절반은 그거 가지고 수입과 생활이 안 되는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다고 보면 정확하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완전히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내놓는데 문제는 이런 약살적 증세론도 지금 현재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이런 더구나 간부들의 얘기는 바로 법을 시행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일보에서도 매표 입법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세금 올리자는 민주당 이렇게 해서 그러기 전에 세금 올리기 전에 증세를 공론화하기에 앞서 재정 효율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분 해도 5조 3천억을 투입한다고 하지 않나. 지금 2중 3중으로 계속 복지 지출을 해서 중복 수혜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좀 점검해서 재정 효율화부터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단지 이용률은 에너지 정책에서 약 10%, 20% 발전 효율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30년에 풍력 5대 강국이 될 거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상 풍력 하나 돈 48조 원을 연간 10년간 48조 원을 투입하는데 그 풍력의 단지의 발전 효율은 10%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풍력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서 언제나 가스 발전이나 이제 발전이 언제나 상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너무 과도한 풍력 발전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신안 앞바다에 최대 8.2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을 조성키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발전 효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좀 요건 제가 며칠 전걸 좀 가져왔는데 요거과 연관되기 때문에 관측지에 태양광을 발전소를 건설한 지역에 예컨대 전남 신안군 같은데 또 신안군에 태양광도 이번에 해상 풍력도 설치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 연금이라는 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에너지 협동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비 1만 원만 내면은 지금 현재 연간 40만 원에서 160만 원 또는 20만 원, 60만 원까지 수령을 하는데 그 태양광 연금하더라도 연간 모두 50억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풍력 발전이 설립되면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48조 원이나 들은 돈을 설립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더 완공되면은 연간 3천억 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주민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답니다. 이것들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 원만 내면 에너지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서 정부가 48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발전 효율도 낮은 발전소를 풍력 발전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한 사람당 연간 최고 600만 원까지 소득 연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또 인제 벌써 인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벌써 인제 당진 쪽에서 당진 대우 지면에서 벌써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됐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돈이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공돈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인제 매일경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원전 수명을 10년 늘린 프랑스를 보라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원전 수명을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빌 게이츠 주장과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그를 하기 위해서 원전 수명을 10년 더 늘렸습니다. 우리처럼 조기 폐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기업 규제법은 속전속결을 하면서 기업 규제 완화법은 먼지만 쌓인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이런 규제 완화법은 상정조차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에서는 아예 그냥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자, 기업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인제 국제 경제 면에서 미국이 동북아 재편을 골든 타임이다. 미국이 지금 완전히 동북아를 재편하려고 하는데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미 관계도 굳건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통상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여러 가지 기후 협력 문제 그다음에 방위 문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특히 인제 이번 통상 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를 제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은 완전히 지금
미일 중심의 미국도 이제 여기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참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여기에 가입의 제동이 걸리면은 한국은 완전히 한미일 경제 구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지금 한국은 중국 중심의 RCEP라고 하는 그 인데 가입돼 있거든요. 지역 경제 동반자 협정만 가입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완전히 중국 경제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핵심이 뭐냐? 한일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그 한일 관계에 핵심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징용국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사설에서 오늘 3.1절인데 정치권에 반일 양사를 이제 그만 벗어나야 된다. 반일 양사를 벗어나서 진정한 극일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또 다른 뉴스인데요. 요즘 IT 개발자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서 기획력자는 1억 원을 더 줘야 된다. 개발자 구인난에 지금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입도 지금 초봉도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이다. 그래서 IT 스타트업들이 정말 눈물 흘리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보너스도 또 1억 뭐 등등 스타트업들도 개발자 유치 전쟁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에서는 예체능 교사까지 투입하라고 한답니다. 그 예체능 교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가르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 수학적인 실력과 과학적인 실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사 양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정부에서 인공지능 교사 키울 컴퓨터 교육과는 전국에 8곳 뿐이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을 믿지 못해 가지고 코딩 학원은 강남 중고생의 필수 코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야 공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학도 그러고 전부 사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급한 일은 그 인공지능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아니 예체능 교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가르칩니까? 넌센스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급한 마음에 자녀들을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가장 큰 원인이 40년 된 규제가 나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 신문에 난 건데 엊그제. 40년 전부터 1982년 딱 40년 전에 80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에는 새로운 과나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들이 첨단 학과 정원을 못 늘려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이 17년째 55명밖에 안 된다. 미국은 UC 버클리 한 곳에만 컴퓨터 전공자가 1,590 명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은 지금 최장수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 교육부 장관이에요. 자, 이런 그 최첨단 인력 양성 하나 제대로 어 고쳐야겠다는 안목을 가꾸지 않는 교육부 장관은 지금 최장수 장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뭐 초봉 6천만 원에 줘도 구하지 못하는 IT 인력 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중국 얘기 좀 하면은 중국에서 이번에 그 4일에 3월 4일에 중국 양회를 개막한다고 합니다. 양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제 그 정치 협상회의라고 그래서 정협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전인대라고 그래서 중국 한국으로 치면 국회와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 정치 협상회의가 같이 개최되는 것을 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일에 인제 그 정치 협상회의가 열리고 5일에 전인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성장률 구간을 6 내지 8%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6-7년 뒤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위 GDP 국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6-7년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대체로 지금 한 6-7년 정도면 2027-8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GDP 연간 6-7% 정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연간 6-8% 성장해야 되는 제가 여기 성장률 최근에 걸 좀 가져와 봤어요. 2014년 7.4, 2015년 7.0을 기록한 이후에 2016, 17, 18, 19 계속 내리 6%를 하다가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보기 드물게 2.3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반등 효과가 좀 있어 가지고 기저 효과이기 때문에 한 7-8% 기록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사회과학원이 전망하기를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중국 사회과학은 대개 6% 정도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양회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가속화시켜서 2020 한 아까 2020 한 7-8년경에 미국을 능가하려면은 약 한 6-8% 정도의 목표치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 실물 금융 파트는 요 정도로 제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번에 너무 많은 4차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이제 협력이익 공유제, 뭐 사회연대기금, 뭐 그냥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그 재원을 충당하려니까 지금 엄청난 다각도의 그냥 증세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돼야만이 한미일 CPTPP 같은 한미일 경제 동맹체 우리가 한국이 활약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